자, 그러면 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일반 생물학대 일반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강을 안 했는데요. 속도를 좀 빨리 낼 수가 있어서. 그런데 심화 때는 보강을 할 겁니다. 아마도 4주 이상은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6월, 5월 달이나 6월 달 초, 5월 중순 이때부터는 아마 스케줄상 봐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보강이 뭐 하루 날 잡아서 또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우리가 1시까지 하는데 보강을 하게 되면 일요일 날 6시까지 하는 걸로 나중에 스케줄 봐서 하도록 합시다. 근데 경험상 보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할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부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지금 뭐 3월이 됐으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다 패스를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혹시라도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 꼭 패스하도록 하세요. 아마 2월 달에 한 번 있었을 테고 올해는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5월 달에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보는데 미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요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뭐 출제 경향 같은 경우는 설명회 때 얘기를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참고하면 되는데 12월 달에 한 설명회는 1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한 거라서 좀 축약된 거, N수생을 위한 전략 설명회, 합격 전략 설명회를 2월 달에 했으니까 20분짜리, 20분, 30분? 30분 정도 되니까 그거 참고하면 될 겁니다. 경향은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중간중간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 외워야 된다. 뭐 단량체라든가 전구체, 뭐 효소 이름, 뭐 실험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에도 그런 용어들을 쓰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다 외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험적인 해석도 작년에는 실험 문제가 해석하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전에는 실험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왔어요. 최근 추세가 이제 실험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실험 방법적인 거는 올해 또 나오긴 했습니다. 2022학년도 때. 그래서 실험적인 거는 뭐 우리가 그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할 테니까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거는 이제 계속 그 내용을 다룰 때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 익숙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뭐 기출된 문제들 보통 한 10년 전으로 해서 기출됐던 것들이 다시 또 변형해서 나오니까 뭐 기출 문제들 우리가 나중에 볼 때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구나. 또 나올 수 있겠구나. 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내용들이 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기 내용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뭐 그 정도로 경향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기출 문제 보면서 더 체크 한번 하기로 하고요. 또 뭐 어느 파트에서 몇 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한동안 안 됐던 다른 부분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것도 다 분석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문 풀 때 기출 문제 분석할 때 다시 또 얘기합시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또 축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관찰해서 책으로 나온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 말로 한글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일단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와시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면 이제 생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물학을 배우지만 성적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공부하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생물을 암기 과목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 모든 학문은 암기해서는 되지 않죠.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이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꾸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암기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Q&A에다가 올릴 수 있는데 실강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인강생들에 비해서 바로바로 나에게 질문을 해서 직접 얘기를 듣기 때문에 좀 더 이해폭이 넓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실강생들 같은 경우에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인강생들도 이제 모르면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줄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몇 시간 뒤에 또는 며칠 뒤에 배운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단기 기억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장기 기억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반복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경 써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집중하고 반복하면 그만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더 오래 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시험 보기 전까지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 반복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시냅스가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성적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1차 목표죠. 두 번째 목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미리 공부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실제 교사가 돼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는 시간, 공부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 중에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정리하는 시간, 할애하는 시간을 일정하다 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학생들에게 수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또 학생들에게 더 정확하고 많은 내용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간결하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려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로는 합격하는 거지만 실제 이 내용들은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배운 내용을 내일 당장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내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알려고 하고 더 많은 내용을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제 초시생하고 N수생, 재수생 이상의 경우 관련돼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초시생 같은 경우는 여유 부리지 마세요. 초시생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여유를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첫 해는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첫 해에는 여유를 부립니다. 뭐 자신감은 있는데 난 하면 공부하면 될 거야. 근데 어차피 첫 해에는 잘 안 되니까 내년을 기약하고 공부해야지. 당연히 집중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첫 해에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초이생들 많이 합격했어요. 어떤 학생이 그러는데 초이생 때 합격하면 학교에 플랜카드 붙여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는데요. 어렵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유 부리지 말고. 그렇다면 이제 N수생은 N수생에게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유는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조급해 합니다. 조급하면 공부 안 돼요. 공부하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좀 즐거워야 돼요.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면 공부가 안 돼요. 걱정만 하죠. 공부하다 말고.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바람 좀 쐬야겠다. 친구 좀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초이생이나 N수생이나 여유 부리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둘 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말은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매번 얘기하는데 이제 딱 보면 이 친구들도 약간 이상한데 이제 뭐 평소에 얘기한다거나 행동하는 거 아침에 오는 시간 결석하는 정도 이런 거 보면 딴짓거리 하는 게 보이거든요. 물어보면 친구들 만난다, 뭐 행사에 있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 일 한다. 특히 또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이 산만해서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장을 본 게 좋잖아요. 힘들게 공부하는데 잠깐 딴 행동을 하잖아요. 주변 정리를 안 하고 딴 행동을 하면 그만큼 나에게 할애된 시간이 줄어들고요. 뇌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다른 일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그 뇌가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안 지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좀 시간 지나면 여유를 부리거나 좀 이제 좀 힘드니까 공부하다 보면 지치니까 딴 데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특히 이제 초이생 같은 경우는 또는 4학년 같은 경우 교생 실습가 가지고 친구를 만납니다. 뭐 이성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공부만 하세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작은 차이를 만들게 돼요. 이 작은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뭐 예전에 필립스 면도기였나? 거기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작은 차이가 합격을 결정짓게 돼요. 보통 이제 떨어진 친구들 보면 막 뭐 5점, 10점 이런 식으로 떨어진 친구들 없어요. 보통 뭐 1점, 커봐야 1, 2점이고요. 뭐 0점 몇 점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합니다. 한 문제. 실수 하나 안 하면 그 4점짜리 그냥 하나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막 뭐 실수로 한 두세 개 틀려도 합격해요. 두세 개 틀리면은 최소 기본적으로 6점 이상은 뭐 성적이 떨어졌을 텐데도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잘 지키니까 바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차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오늘 몇 시간 공부를 한다. 근데 이제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분량을 정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10시간치 어느 정도 분량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분량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10시간에 딱 끝날 수도 있고요. 10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10시간 부족할 때 그 나머지 분량을 마저 해버리는 게 좋겠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리고 만약에 1시간 일찍 끝났다 그러면 좀 더 공부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조금 더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쌓이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이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반복 요거는 그 시험 보기 전까지 해줘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이론 내용을 계속 정리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모의고사 때 성적 안 좋았던 친구가 막판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초이생이었는데 합격한 친구 있어요. 56점 만점에 모의고사 보면 30몇 점 나왔어요. 근데 50몇 점 나왔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떨어졌고 그 30몇 점 맞은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물어봤더니 단고 나온 노트 가지고 정말 죽어라 하고 1개월 반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평소에도 질문을 잘했던 친구예요. 근데 모의고사 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거죠. 그 상태로 시험 봤으면은 당연히 성적이 안 나왔을 텐데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합격을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작은 차이가 합격에 이르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특히 요 세 가지 중에서도 왜라는 거. 그래서 자꾸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자꾸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하루 정도 또는 반나절은 부족한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하루 정도 푹 쉬세요. 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근데 웬만큼 버틸 수가 있으면 계속 공부하는 거고요. 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했고요.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또 이런저런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은 뭐 의욕이 충만했을 텐데 나중에 중간에 해이해졌을 때 오늘 얘기한 것들 다시 한번 명심하고 상기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세요. 5, 6월달 특히 조심하세요. 5, 6월달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 시기가 5, 6월달입니다. 이론 과정까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이론 과정 잘 버티면 문풀 때부터는 좀 편해져요. 편해지다 보면 공부하는데 덜 지쳐요. 지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또 공부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이제 누적되는 겁니다. 근데 5, 6월 달에 나태해졌다. 그러면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하겠죠, 이론 내용. 그러면 문풀 때 이론 내용도 공부하고 문제풀이도 해야 되니까 버거워요. 그리고 문제 풀어봤자 잘 풀리지도 않고 모르겠으니까 공부하기 더 싫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공부가 더 안 되니까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 여러분들 이론 내용 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버티도록 하세요. 그리고 요즘 시국에는 코로나 조심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우리 또 이제 진도를 한번 나와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나갈 전체 생물학은 30챕터입니다. 30챕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세포학 할 거고 유전학 크게 나눴습니다.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 그리고 식생분진. 식생분진은 진화분류, 생태학, 식물학에서 식생분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포학, 유전학 합쳐서 50% 출제가 되고 동물생리하고 식생분진 합쳐서 또 50%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학에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고분자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분자를 생화학이라든가 분자 수준으로 분자 생물 이렇게 해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세포학 내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물학적 체계가 원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태계까지 다뤄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원자는 기본적으로 그 화학 반응과 관련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화반에서는 분자 수준부터 쭉 소기관, 세포 이렇게 해서 개체 그리고 생태까지 쭉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획표가 나와 있는데 첫 주부터 16주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서 참고만 하는 거고요.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학 파트, 신호전달계까지 세포학 파트인데요. 우리 이제 세포학 시작하고 세포 분열부터는 유전학 파트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권이니까 유전학까지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동물생리, 그 다음에 식생분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챕터 1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 생물학을 해야 되니까 생명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한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분자 중에서도 생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분자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분자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얘기가 생명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가장 대표적인 게 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고분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고분자 중에서도 아마 단백질 중간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는 못 나오고. 그리고 내일 되면 핵산, 계획은 핵산을 마무리 짓는 건데 아마 진도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인 생물의 특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생물 개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생물체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학에서 세포를 다룰 거고요. 자, 그리고 생물은 자손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 생명체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유전 정보를 보면 이 유전 정보는 DNA에 들어 있고요. 자,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이 바로 그 생물체의 형질을 나타내요. 형질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 대사 과정,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전 정보는 우리가 유전학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생물은 진화를 하죠. 얘는 진화 분류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러한 생물체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사작용을 하는 겁니다. 대사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작용이라고 해요. 그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이 화학 결합이 형성되거나 또는 끊어지는 것이 화학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학 반응, 이제 화학 결합이 형성되고 끊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왜 결합하고 끊어지느냐? 이때 이제 전자의 속성, 즉 옥테트 규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그 수가 꽉 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궤도를 도는 전자는 2개면 꽉 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궤도부터는 8개가 전자 8개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모자른다. 그러면 그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꽉 차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유결합이 형성되고요. 그렇게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를 공유하는 정도의 차이, 즉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그 전기음성도에 따라서 두 원자 간의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극성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성이 유발돼서 수소결합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너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전자를 아예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이온들끼리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이에요. 그리고 물과 친하지 않은 극성이나 이온성을 띠지 않는 경우는 물과 친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물과 친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수성 결합이죠. 그래서 공유결합과 공유결합이 아닌 비공유결합 중에 수소, 이온,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수성 결합 이런 결합들이 형성됐다가 끊어지는 것이 화학 반응이고요. 그러한 화학 반응을 통칭해서 우리가 대사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대사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는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에너지 변환과 대사작용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대표적인 대사작용은 무엇이 있느냐? 복잡한 그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것과 또 분해가 되는 것, 단순한 유기물로 분해가 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화작용은 분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세포흡이에요. 동화작용은 반대로 단순한 것을 복잡한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세포학에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챕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에너지 변환과 대사작용을 통해서 생물은 생장을 할 수가 있고요. 생식을 할 수가 있죠. 자, 생장과 생식. 다세포 개체의 경우 생장이라는 것은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생식이라는 것은 그 생시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장과 생식의 경우는 세포가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세포 분열은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유전학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동일한 그 유전 정보가 복제가 되고 자손에게 딸세포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학에서 다룰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 생물들은 주변 환경과 항상 상호작용을 합니다. 환경에는 생물적인 요소도 있고 무생물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이 이 생물에게는 환경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한 환경의 반응을 보일 때 그 반응을 보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몸 안에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 안의 환경이 체내의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동물 생리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생물체는 분자들이 결합을 해서 소기관을 형성하고 세포를 형성하고 조직, 기관, 기관계, 동물 같은 경우 기관계, 그러면서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서 생물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모여질 때 단순하게 모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로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창발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물 생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동물생리에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왜냐면 이제 기관이 형성돼서 하나의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했을 때 없던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동물생리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할 거고요. 분자 순위에서 상발성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인다고 했죠? 상호작용. 이게 이제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상호작용 위주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생태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에서 생물과의 상호작용, 무생물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다 배워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 창발성하고 상호작용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창발성에 대한 개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생긴다 라는 얘기고요.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생물학적 체계를 한번 봅시다. 분자. 이때부터 이제 생명의 생명 현상의 특징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는 뭐 단순한 분자도 있겠지만 주로 고분자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런 분자들이 모여서 소기관을 형성합니다. 소기관 예를 들면 뭐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를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세포 때부터 본격적으로 생명 현상의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완전한 생명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단위를 형성한다. 그래서 기본 단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는데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종류의 세포 그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해요. 자, 이때 기관 형성할 때는 서로 다른 조직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조직이 모여서 만든 것이 기관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개체예요. 자, 그런데 식물의 경우는 여기서 조직계가 있고요.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 마저 정리하죠. 자,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계가 있어요. 식물이고요. 그리고 동물은 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조직계가 없고 식물은 기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조직계라는 건 조직이 모였겠죠? 그러면 조직계와 기관의 차이는 무엇이냐? 둘 다 조직이 모였는데 조직계는 그냥 조직들이 그냥 모인 겁니다. 새로운 기능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기관이라는 건 조직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능이 형성되는 경우에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단순해요. 그래서 조직계도 딱 3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식물학 하면서 조직계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기관도 달랑 2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식기관, 영양기관. 그래서 식물은 간단합니다. 구조상으로는. 동물은 근데 복잡해지죠.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 하나가 하나의 챕터, 동물 생리할 때는 기관계가 하나의 챕터로 우리가 동물 생리학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상호작용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이 창발적, 이러한 생물학적 체계가 가면서 고분자에 없던 것들이 소기관에서 나타나고요. 소기관들에서 없던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세포에서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창발적인 특징이 생물학적 체계가 윗단계로 갈수록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한번 봅시다. 하나의 개체, 이제 우리가 좀 전까지는 고분자에서 개체 수준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개체 이후부터 또 우리가 생물학적 체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체들이 있으면요. 이 개체들은 또 모여서 개체군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개체군이라는 것은 동일종이에요. 동일종에 해당하는 애들이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개체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들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 개체군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군집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군집까지가 생물이고요. 생태계는 바로 이 생물에다가 무생물적 요소를 포함하면 그때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생태계를 보면 생물 군집이 있고요. 무생물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물 군집 내에는 이러한 종들이 A라는 종, B라는 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A라는 종, B라는 종 안에는 각 종에 해당하는 개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개체들 간에 종 안에서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종 내 상호작용이고요. 또 종들끼리도 상호작용, 종 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생태학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무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는 이 생물에게 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생물은 그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나고 서로가 상호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태계가 단순하게 이러한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들이 모여있는 것이 생태계가 아니고요. 생태계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흘러야 되고요. 물질 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가 역동성을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생태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생태계 관련돼서 이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생태계 내에 생물 군집이 있으니까 우리 생물 군집을 역할에 따라서 생물을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종류를 나눈다, 분류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을 항상 생각하도록 하세요. 아이고, 역할에 따라 또는 기능에 따라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생물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생산자는 빛에너지를 이용하죠. 그래서 그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광합성 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달되고, 자, 화학결합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화합물은 화학결합을 갖고 있으니까 화학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은 화학에너지를 갖는다. 즉,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요. 또 생산자는 죽거나, 또 소비자가 죽거나, 또 배설물, 사체, 그리고 배설물 이런 것들이 분해자는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에너지가 분해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될 때는 100%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가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받을 때 일부만 받고요. 그 일부를 받아서 그 유기물이 만들어지면 그 유기물을 자기가 사는데, 살아가는데 사용을 합니다. 즉, 물질 대사 과정에 일부는 사용을 하고요. 다른 부분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사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열 에너지로 나옵니다. 소비자 역시도 열 에너지로 나오고요. 분해자 역시도 열 에너지로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온 에너지만큼, 이 생태계에 들어온 에너지만큼 에너지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에너지는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물질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에너지라는 건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변환될 때 그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유기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 만들 때 복잡한 단계를 만들기 때문에 이 비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빛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빛에너지를 사용해서 복잡한 물질을 만들게 될 때 유기물을 만드는데, 유기물이라는 것은 탄소 골격을 갖는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골격을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공기 중에 있는 CO2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CO2를 이용을 해서 탄소골격을 갖는 유기물을 만들게 되고요. 그 유기물이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해자에게 전달되면 얘는 또 분해를 하게 되니까 분해자가 분해를 할 때 유기물은 무기물로 바뀌고요. 이 과정에서 탄소는 하나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CO2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생산자가 지금 이 붉은색은 두꺼운 실선은 표현이 여기 있구나. 자, 두꺼운 실선은 에너지 흐름이고요. 지금 점선은 물질 순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고요. 여기 얘는 이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질 점선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CO2가 이렇게 들어왔듯이 이제 CO2가 나갈 수도 있는데 생산자 소비자도 CO2를 내보내죠. 바로 호흡 과정을 통해서 CO2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자 역시 호흡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생성을 하려면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CO2 나갈 거고요. 뭐 해당 과정에서 또 ATP를 생성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CO2가 나오는 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분해하면서 나오게 되고요. 역시 소비자도 CO2가 호흡을 통할 때 역시 CO2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질은 생물에게 갔다가 무생물적 요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안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물질은 순환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뭘 나눌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2016년도인가에 출제가 됐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생물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인데 앞에서는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눴다면 지금 여기서는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나눌 때 용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에너지원은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원을 빛으로부터 얻으면 우리는 광영양 생물체 또는 광영양체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럼 식물이겠죠. 화학영양체는 화합물, 즉 생물체에서 화합물이라는 것은 유기물이니까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 즉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그 유기물 가지고 있는 화학결합이 끊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 그때는 화학영양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이번에는 탄소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에 따라서 독립, 종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광합성 할 땐 탄소 어디서 왔어요? CO2에서 왔죠? 그래서 탄소원이 CO2면 독립영양체. 그리고 탄소원이 유기물이면 종속영양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식물과 동물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의 경우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고 탄소는 CO2로부터 얻으니까 광, 독립, 영양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 독립, 영양체. 자, 동물의 경우는 화학, 종속, 영양체에 나와있죠. 화학, 종속, 영양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원이 전자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무기 영양체 또는 유기 영양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기는 이제 무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H2S, H2 이런 것들로 얻으면 우리는 무기 영양체. 유기라는 것은 유기물로부터 전자를 얻는 것이죠. 자, 유기 분자로부터 얻으면은 우리는 유기 영양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식물의 경우는 광합성을 할 때 H2로부터 얻죠. 그러니까 광, 독립, 영양체 여기다가 이제 무기를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사이에다 쓰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기 이런 식으로. 자, 동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뭐 여기다 사이에다 쓴다면 유기 분자로부터 전자를 얻습니다. 전자가 이제 전자전달계 생각하면 됩니다. 광합성할 때 전자전달계 명반응이 있죠. 그때 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얻었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호흡을 할 때 전자를 얻죠. 그때는 유기분자를 분해하고 그 분해할 때 나온 전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기. 그래서 광, 무기, 독립영양체, 화학, 유기, 종속영양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만들고 특징들 써주고요. 가로 넣기 해서 집어넣는 문제가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종류를 따지거나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생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생물체의 특성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 실험을 검증하는 단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원리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기적들을 밝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그러한 실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과학적 탐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과론에서 바로 이 과학적 탐구 관련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어요. 그때 이제 10점짜리 중에 10점짜리 문제였는데, 이제 전공 내용하고, 교과론하고, 그 다음에 전공 내용학을 합쳐서 10점짜리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가설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가설의 특징,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과학적 탐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발견과학과 가설유도과학이 있습니다. 발견과학이라는 건 귀납적이다. 가설유도과학은 연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납적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많은 관찰을 합니다. 그래놓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생물을 관찰해 봤더니 다 세포가 있네?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윈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생물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도 있는 걸 보고서 진화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됐구나 이렇게 밝힌 거예요. 관찰 후에 결론을 내린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힘들죠. 모든 생물을 다 관찰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힘들고요. 지금은 가설유도와 대부분의 물론 이제 발견과학을 하는 학문도 있지만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가설유도과학을 하게 됩니다. 자, 가설을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가다가 관찰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문제를 제기해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걸 이제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잠정적 결론이 가설에 해당해요.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 아니죠. 맞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겠죠. 바로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할 때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이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대조군 실험이 꼭 있어야 돼요. 실험군만 있으면 안 되고요. 대조군 실험. 그래서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서에서 나와 있는 그 한 줄짜리 결론이 바로 이러한 수많은 실험실에서 이러한 다양한 검증을 거치고 확인이 된 다음에 이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과 관련된 실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을 알면 실험 내용, 결과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론 내용과 관련된 실험을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이론 내용과 관련된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단백질의 그 활성화 단계 어떤 활성화 기작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지 않은 어떤 단백질의 활성 단계라든가 뭐 인산화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때는 대조군하고 비교하면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해석을 할 때 접근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문제마다 항상 가설이 나옵니다. 왜 실험을 했는지. 그래서 그 가설과 비교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한 실험이구나
결과 해석하면 됩니다. 이론 내용을 알면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게끔 단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보도록 해봅시다. 요 가설의 특징은 잠정적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잠정적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수라고 했죠. 그러면 가설이 되려면 얘는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검증할 수 없으면 얘는 가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이 가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설유도 과학과 관련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발견과학은 우리가 문제로는 안 다루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석하는 건 다 가설유도 과학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유도 과학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인터루킨2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백혈구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은 인터루킨2와 같은 시토카인을 분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인터루킨2 지금 배웠죠? 그 다음에 인터루킨12도 나올 거고, 인터루킨1도 나오고, 인터루킨4, 인터루킨5 이런 애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무슨 기능인지를 알아두면 되는데, 자, 인터루킨2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관찰을 할 때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생물학적 지식이 있었어요. 그 지식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인터루킨2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딱 자극이 오게 되면 T세포는 모든 세포는 자극이 오면 반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포가 반응하려면 그 세포에 맞는 자극이 와야 되겠죠. T세포 같은 경우는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은 항원, 안티젠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항원을 줄여서, 안티젠을 줄여서, 항원인 안티젠을 줄여서 에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원이라든가 또 다른 세포로부터의 신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극을 받은 T세포는요, 인터루킨2를 분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변 세포에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T세포가요, 자기가 분비한 인터루킨2에 대한 수용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수용체. 다시 말하면 딱 분비를 했는데요, 요 분비한 인터루킨2가 이 수용체에 바로 이렇게 또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비하고 자기가 신호를 받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자가분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자가분비가 일어나서 이 수용체가요, 활성화되고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T세포는 그에 따라서 증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 관찰하는 사람이 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인터루킨2는 시토카인의 일종입니다. 나중에 이 관련된 얘기는 면역계에서 또 다루도록 할 거예요. 시토카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일종을 뺄까요? 헷갈리면? 그냥 시토카인. 총칭해서 시토카인입니다. 종류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요 정도 이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요, 어떤 걸 관찰을 했냐면, 어떤 물질을 처리했더니요, 이 T세포가 증식을 하더래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T세포가 증식을 했을 때는 인터루킨2가 있을 때인데, 어쨌든 요 관찰한 다음에 이제 생각한 거죠. 물질 A가 어떻게 T세포 증식에 영향을 줄까? 중간에 어떤 애들이 관여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좀 전에 알고 있던 내용을 딱 집어넣어서, 아마도 물질 A가 처리되면 증식에 관여하는 인터루킨2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설로 딱 잡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인터루킨2 증가하면 T세포 증식할 테니까. 인터루킨2가 증가하는 것만 이제 가설로 삼은 겁니다. 자, 이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해줘야 돼요. 검증 가능한 내용으로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자, 이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이라는 건 실험이에요.
자, 실험에서 중요한 건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자, 음성대조군은 무엇이냐면요. 물질 A를 처리하지, 자, 물질 A를 처리한 건 실험군이고요. 물질 A를 처리하지 않은 건 대조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결과가 A에 의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실험이라는 게 우리가 뭐 산술 계산하듯이 딱딱 뭐 결과 탁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증가한 건지 아닌지. 그때 저 음성대조군하고 항상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물질 A를 처리하면 우리 실험군의 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즉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저 음성대조군을 씁니다. 자, 그런데 실험 결과를 딱 봤는데 A를 처리하지 않을 때하고 A를 처리할 때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인터루킨2 증가하는데 관여 안 하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놓고 논문을 내면 에디트가 그 저널에 있는 에디트가 딱 편집자 딱 보고 뭐 이 실험을 이따위로 해서 이래요. 물론 당연히 그 지도교수 선에서 혼나죠. 왜 그러냐면 결과가 안 나온 게 실제로 영향을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실험하는 단계에서 실수를 해서 결과가 안 나온 건지 이건 모른다고요. 그래서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려면 결과가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실험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성대조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성대조군은 실험체계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자, 그래서 이제 물질 B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실험 체계의 정확성, 즉 물질 B를 처리하면 무조건 인터루킨2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질 B라는 건 물질 B라는 건 인터루킨2가 처리했을 때 인터루킨2가 증가한다라고 이미 알려진 물질이에요. 이미 알려진 물질. 그래서 얘를 처리했을 때 증가하면 이 실험은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음성대조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험군은 물질 A를 처리한 경우고요. 자, 그럼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까요? 일단 T세포 증식을 봐야 되니까 이 T세포를 키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양기에다가 액체 배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액체 배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장균 같은 경우 세균은 고체 배지에 키우는데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런 액체 배지에 키웁니다. 여기서 이제 T세포를 키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A를 처리하거나 또는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B를 처리하거나 A, B를 동시에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걸 변인이라고 하는데 변인은 하나만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작 변인은 하나, 단일 조작 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밑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A 처리하거나 또는 B 처리하거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 T세포는 인터루킨2를 분배하겠죠. 인터루킨2의 분비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제 인터루킨2의 분비량을 측정한 값이 결과에 해당하겠죠. 자, 결과를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둘, 네 칸.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칸. 자, 결과는 항상 Y축에다 표현을 합니다. Y축 표시된 것은 그 결과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루킨2의 분비량. 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인터루킨2가 한 요 정도 분비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A를 처리한 경우, 아니, B를 처리한 경우 봅시다. 이 정도. 자, B를 처리했더니요, 인터루킨2가 증가했어요. 이거 실험 결과 제대로 된 거죠. 차이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실험은 요만큼 B를 처리할 때 증가했으니까 이 실험은 잘 됐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험군 결과를 여기서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A를 처리한 경우. 봤더니요, 결과값이 저렇게 나왔어요. 역시, 자, A 처리한 값이 의미가 있는지는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요 처리하지 않은 거하고. 딱 비교해 봤더니 이만큼 증가했죠? 그러니까, 가설로 세운 A에 의해서 인터루킨2가 증가한다라는 가설은 맞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결과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두 칸 정도. 자, Y축은 똑같고요. 여기도 두 칸. 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해봅시다. 자, 무처리한 경우, B를 처리한 경우, A를 처리한 경우, 역시 여기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 B를 처리한 경우, A를 처리한 경우. 자, 결과값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처리하지 않았는데 왜 인터루킨2가 나올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분비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자극이 없다고 해서 분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극이 없을 때도 일정 수준은 뭐 어떤 물질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평상시 수준, 자극이 없을 때의 수준을 우리가 긴장 수준이라고 하는데 긴장 수준에서 어느 정도 분비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긴장 수준에서도 일정량의 인터루킨2가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값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상의 오류라든가 뭐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지 이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값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건 고민하지 말고요.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경우를 볼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B 자체가 증가하지 않았죠. 원래는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건 부정확한 값이잖아요. 정확한 실험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험 데이터 지도교사한테 보여주잖아요. 혼나요. 실험 있다고 했냐고. 나 열심히 놀지 않고 실험 열심히 해서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보여주면 실험 못한다는 소리만 듣고 혼나기만 해요. 너 노력했구나. 그래, 결과는 안 나왔지만 노력했으니까 잘했어. 이 소리 안 나와요, 절대. 무조건 혼납니다. 이런 건 그냥 바로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요 결과값은 실험이 정확히 수행되지 않은 거니까 이 데이터는 그냥 바로 버려야 됩니다. 아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데이터 가지고 해석하라. 절대 나오지 않죠. 근데 혹시라도 나오면 이거 실험 잘못된 거다. 이래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자, 요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자, B가 나왔죠? 이 실험은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결과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정확히 수행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경우 결론은 무엇이냐? A는 인터루킨2 증가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상업상 그 대조군 비교해줘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험군 하나에 대조군만 4-5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다 이런 식으로 대조군만 하고 여기 실험은 하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결과를 예측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용어 정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요 용어도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저 변인 통제가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자, 독립변인이다 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종속변인의 상대적이라는 생각하세요. 그래서 종속변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조작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조작에 따라서 종속돼서 나오는 결과가 종속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험 결과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조작한 게 독립변인에 해당해요.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독립변인인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A를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한 경우, 또 B를 처리해도 결과가 달라지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영양 배지 상태에 따라서 그 세포가 증식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 조성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독립변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변인들 중에서 실제로 조작한 변인, 그것을 우리가 조작변인이라고 하는데, 조작변인은 항상 하나만 해야 돼요. 여러 개를 같이 조작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면 A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지 B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작변인은 단일 조작변인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립변인 중에서 하나만 딱 처리한 경우, 그 조작변인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변인 통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단일 조작변인 이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 즉, A를 처리했다. 그러면 배지 조성은 다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동일하게 하고 실험군이 이렇게 하나의 조작만 해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2개 이상 조작을 동시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변인 통제라는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로나 같이. 이러한 용어들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요 변인들, 조작 변인 이외의 나머지 변인들은 통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종속 변인은 실험 결과고요. 자, 이 실험 결과는 하나의 조작 변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실험 결과가 A를 처리했을 때 인터루킨2가 증가한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실험 결과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T세포의 증식을 보고 싶다. 그럼 T세포의 증식 속도가 실험 결과가 되고 그게 종속변인이 돼요. 그러니까 A를 처리했을 때 인터루킨2가 증가했죠. 또 역시 A를 처리했을 때 T세포의 증식 속도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Y축을 T세포의 증식 속도로 잡으면 걔가 종속변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작변인 하나에 대해서 저러한 종속변인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험한 사람 마음이에요. 실험한 사람이 어떤 걸 보고 싶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Y축 값이다 생각하면 돼요. 결과. 자,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우리 앞에서 정리했지만 여기서 또 간단히 정리할까요? 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음성대조군에 해당하고요. 양성대조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험체계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조군. 즉, 실험이 제대로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조군. 의외로 실험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결과 안 나는 경우 많습니다. 뭐 조건이 잘 안 맞는다든가, 뭐 처리한 시료가 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 대표적인 게 ATP인데요. ATP 우리가 실험할 때 예를 들면 DNA 리가제는 ATP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DNA 리가제 활성을 보기 위해서 ATP를 꼭 넣어줘야 되는데 ATP를 요만한 튜브에 넣었다가 쓸 때는 요만큼 씁니다.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이제 보관을 할 때는 얼려놔요. 사용할 때는 녹이고 얼리고 녹이고 이 과정을 하다 보면 ATP가 깨져요. 자기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 뺐다 막 빨리 녹여야지 막 이러면 급하게 녹이면 또 깨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놓고 그걸 썼다. ATP가 활성을 잃은 상태에서 DNA 리가제 활성을 보고자 썼는데 결과를 보면 DNA 리가제가
활성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물질에 의해서 DNA 리가즈가 활성을 잃은 건지 아니면 ATP 때문에 잃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말도 안 되게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실험상의 어떤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성대조군은 필요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요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생물체가 무엇인가? 개요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험과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용어는 정리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갈 텐데, 이제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소는 원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성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성 성분, 구성 요인, 뭐 이런 거. 성분. 자, 우리 생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부분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가장 많은 부분은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고분자예요. 고분자는 단백질, 핵산, 지질, 탄수화물, 요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차지하는 것들이 이제 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이온이라든가 뭐 단순한 작은 분자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특성에 대해서. 고분자를 다룰 거고요. 이온이나 작은 분자는 나중에 우리가 동물 생리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온들이 많이 사용되는지 그때 이제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칼슘, 대표적으로 동물 생리 파트에서 칼슘이 많이 사용되죠. 어쨌든 이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물은 H2O예요. 자, 산소는 원자 번호가 16입니다. 그 얘기는 양성자가 16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수와 마찬가지로 전자도 1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핵이 있으면 전자가 16개니까 첫 번째 궤도에는 2개의 전자가 돌 거고요. 그 다음 궤도에는 8개의 전자가 꽉 차서 돕니다. 더 많은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첫 번째만 2개고 그 다음부터는 8개예요. 자, 그럼 10개가 사용됐죠? 그러면 세 번째 궤도에는 나머지 전자 6개가 돌아요. 6개가 도니까 몇 개가 모자라요? 2개가 모자라요. 꽉 차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옥텟트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2개가 모자라니까 그 2개를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해서 넣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수소하고 공유를 하고요. 또 다른 수소하고 전자를 공유해서 2개를 빌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6개에서 8개가 되면서 꽉 차게 되죠. 그 옥텟트 규칙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고요. 전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궤도에 전자 하나만 들고 있어요. 그런데 2개가 꽉 차야 안정적이죠. 그래서 2개를 꽉 채우기 위해서 산소하고 전자를 공유하고요. 얘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물 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기음성도. 자, 저렇게 전자를 공유할 때 원자들마다 공유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전기음성도는 끌어당기는 정도는 원자마다 다른데요. 고분자를 구성하는 4개의 원자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중요한 4개의 분자, 4개의 원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산소, 질소, 탄소, 수소. 탄수화물 지질은 산소, 탄소, 수소로 되어 있고요. 단백질, 핵산은 여기에 추가로 질소 포함돼서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가 고분자를 다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거는 산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예요. 이 탄소가 이제 중간 정도의 전기음성도를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하고 저런 식으로 고유결합을 하잖아요. 엄밀히만 하면 극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극성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극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생물학에서는 극성이 없다라고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 간에는 극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생물학에서는 알고 여기 다루니까 여러분들은 극성이 없다 생각하세요. 하지만 탄소와 질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극성이 생기고요. 탄소와 산소 간에도 극성이 생깁니다. 즉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극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소하고 수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니까 극성이 생깁니다. 즉 전자가 여기 지금 전자 공유하고 있죠. 위쪽에서 전자가 산소에 많이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가 많이 가니까 이 산소 왼쪽 상단 부분은 델타 마이너스라는 극성을 갖게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수소는 그만큼 전자를 많이 뺏기게 되는 셈이니까 델타 플러스. 한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막 도는데 산소에 치우쳐서 이렇게 돈다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뺏긴 건 아니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델타 플러스고요. 이쪽 아래쪽 델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할 때 극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극성을 나타내게 돼요. 자, 이렇게 물 분자는 극성을 나타내는 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용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모든 용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가 아니라 극성을 물 분자가 띄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극성 용질에 대해서 좋은 분자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물 한 분자가 있죠? 그럼 물을 또 다른 분자가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여기 물 분자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산소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이 물 분자도 극성을 띄어요. 그럼 물 분자의 델타 마이너스가 여기 딱 오니까 델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성 간의 결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전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죠. 공유 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결합은 다 비공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공유 결합에 수소가 관여하고 있죠. 수소가 관여하는 이 비공유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는 몇 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물 분자 하나와 수소 결합하죠. 여기에서도 수소 결합 가능하죠. 다른 물 분자의 산소와 수소 간의 수소 결합이 일어납니다. 또 여기에 물 분자가 오면 이 물 분자의 수소와 이 산소가 수소 결합할 수 있고요. 여기 왼쪽 상단에 또 물 분자가 오면 이 물 분자의 수소와 이 산소가 또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죠.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수소 결합 자체는 약한데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많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은 수소 결합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요,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데 요 수소 결합이 많이 형성될 수가 있어서 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끼리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응집력이 큽니다. 자, 그리고 물 간의 수소 결합이 많으니까 그걸 끊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즉, 액체 상태일 때 이렇게 결합하고 있고요. 기체 상태는 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소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수소 결합을 많이 끊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즉, 물인 상태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가 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화가 될 때 필요한 열이 기화열인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열도 에너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화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수소 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이 커요. 이 표면 장력이 뭐냐면 물이 공기와 접했을 때 생기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 접촉면에서 형성될 수 있는 표면 장력인데, 그럼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생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 항상 물은 뿌리로부터 흡수돼서 잎으로 증산작용을 통해서 나가요. 항상 뿌리로부터 잎까지 한 방향으로 물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아래쪽에 있고 잎은 위쪽에 있으니까 중력에 저항해서 물이 올라가야 돼요. 나무 같은 경우는 좀 외국에 진짜 큰 나무는 막 100m가 넘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럼 그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력에 저항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증산작용이 가장 큰 힘이 크게 작용하고, 이때 또 중요한 게 응집력입니다. 물 분자가 이렇게 물관 따고 올라가다가 이 물이 올라가다가 물 기둥이 딱 끊어져 버리면 올라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물 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응집력 덕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응집력이 바로 물수송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물관 타고 이동하는 물수송. 자, 그리고 기화율이라는 것 높다라는 얘기는 증발될 때, 물이 증발될 때 주변에 열을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면 증발이 될 때 우리 표피, 이제 피부에 있는 열을 뺏어가니까 피부의 열이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온 조절할 때 요 수소결합이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체온 조절. 체온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체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수준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죠. 자, 표면 장력은 역시 물수송. 바로 이제 물 기둥이 물관 벽에 붙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또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도 바로 저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또 희한한 게 있는데, 밀도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밀도가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라서 분자들 간의 거리가 멀은, 운동 에너지가 커서 먼 경우는 부피가 큽니다. 즉, 기체 상태일 때는 크고요. 액체 상태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져요. 그리고 고체 상태일 때는 더 운동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만큼 부피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고체가 될수록 부피가 점점 작아지니까 일정한 분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집니다. 원래 이제 고체 상태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야 되는데, 물의 경우는 액체 상태, 4도씨면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일 때에, 액체 상태인 4도씨 상태일 때 가장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얼음일 때는요, 이 4도씨에 비해서, 4도씨인 액체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요 4도씨는 밀도가 큰데 최대치예요. 가장 밀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이 바닥부터 얼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표면부터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음이 있으면 그 아래쪽은 액체, 4도씨의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호수 생태계 생각해 보면 얼음이 겨울철에 얼면 얼음이 표면에 딱 얼죠. 바깥에 찬 공기로부터 이 얼음이 이 수중 생태계로 찬 공기가 전달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열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얼음이. 그래서 항상 겨울에도 그 수중 생태계는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생물들이 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얼음이 단열층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요 수중 생태계에 관련돼서도 몇 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물이 좋은 용매로,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거 이해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왜 좋은 용매로? 요번 페이지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물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좋은 용매로 작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물은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체 내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물질들은 이 표면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극성을 띠고 있어요.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질도 극성을 띠고 있고요. 또 생체 내에 있는 이러한 효소들도 이제 극성을 띠면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성을 띠기 때문에 또는 이온성을 띠기 때문에요. 얘네들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수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물 분자들이. 자, 여기 효소가 있는데요. 효소의 경우도 보면 여기 효소 전체 부분 중에서 기질이 결합되는 부분.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 부위를 우리가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이 활성 부위도 역시 물과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만 봤을 때 물과 결합하고 있죠? 요거 용질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도 용질 하나인 셈이에요. 요것만 보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두 덩어리밖에 없는 상태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효소의 활성 부위에 딱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을 때 각각에 붙어 있던 요 결합 부위에 붙어 있던 물 분자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한 상태의 물 분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프리한 상태니까 얘가 하나의 용질이 돼요. 뭐 용질이라고 보통 표현은 안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입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더 생기세요. 여덟 개. 그리고 얘네들 합쳐져서 하나, 여덟 개 하나, 9개가 됐죠. 2개에서 9개가 됐죠.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무질서해진 셈이에요. 자, 용질의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무질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래서 무질서도를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인데요. 지금 이 반응에서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자발적 반응입니다. 내버려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성 용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물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애들 우리가 물과 친하다고 해서 친수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요.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효소 얘기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자발적이다. 이 얘기 또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이제 다른 물의 기능 쭉 한번 살펴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가수분해에 물이 작용을 합니다. 자, 단순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될 때, 단순한 물질 간에 결합이 일어나겠죠? 이때 그때는 이제 물이 빠져나오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탈수 축합, 물이 빠지니까 탈수, 그리고 단순한 물질이 합쳐졌으니까 축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탈수 축합이고요. 그럼 복잡한 물질이 깨질 때는 물이 다시 첨가되면 되죠. 그때 이제 물이 첨가돼서 분해가 됐다. 그래서 물이 가수 분해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 중에 예를 들면 질소 노폐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암모니아가 있고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석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줘야 돼요. 희석할 때 이제 물로 희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설을 할 때 이제 물을 이용을 해서 이 독성 물질을 희석해서 버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질소 노폐물 중에 요산이라고 있는데 그 요산은 그 불용성입니다. 걔네들은 이제 독성이 없기 때문에 불용성 상태에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팽합 형성. 자, 팽합은 액포에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럼 이제 막 팽창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액포에 저장하지 않는다 해도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면 이게 세포가 팽창을 합니다. 근데 동물 세포는 그냥 터져버려요. 물이 들어오면. 근데 식물 세포는 터지지 않고
압력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세포벽 때문이죠. 식물 같은 경우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팽압을 형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길거리에서 보는 풀은 초본이고요. 나무는 목본이라고 합니다. 자, 초본은 우리 시들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시드는 거. 근데 싱싱한 애들은 이렇게 꼿꼿이 서 있잖아요. 그렇게 꼿꼿이 서 있는 이유가 바로 팽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본 식물 지지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저 팽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포텐셜에도 저 팽압이 관여하는데 수분 포텐셜은 우리가 식물학에서 다룰 텐데 수분 포텐셜은 압력 포텐셜하고 용질 포텐셜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그 용질 포텐셜이 바로 이제 팽압과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팽압이 증가하면 수분 포텐셜이 증가한다.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식물학에서 자세히 얘기합시다. 이것도 기출 문제 기출로 몇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먹이 섭취. 윤활제. 우리가 이제 거친 음식을 먹어도 입안의 구강상피세포가 손상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침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침이, 침 속에 물이 있으니까 윤활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물을 딱 봤어요. 근데 물만 보면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점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산이라는 물질과 염기라는 물질이 물에 첨가가 되면 이 수소이온 농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물 속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고분자를 구성하는 수소결합이라든가 이온 결합들이 깨져요. 그럼 고분자의 구조가 달라지면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명체로서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그 고분자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의 단점이 바로 산과 염기가 첨가됐을 때 pH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점. 그래서 우리 생체 내에서는 그러한 pH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완충제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에서 물도 중요하지만 이 pH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쉬었다 다음에 배울 내용이 바로 pH에 대한 개념 그리고 완충제에 대한 개념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합시다.